오늘 데일리 탑 이슈의 주제는요. 대검 한명숙 모해 위증 무혐의 및 최종 결정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대검찰청이 한명숙 재판의 모해 위증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을 한 건데요. 지난 5일에 한 차례 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로 대검 부장회의까지 열리기까지 했지만 결국 불기소가 합당하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일단 한명숙 재판 모해 위증 의혹이라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방금 따끈따끈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입장이 있었는지까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사실 그 앞에 있는 내용 스토리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게 저희도 오후에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어떤 건지 정말 초미의 관심이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불기소 의견이 10명, 그다음 기소 의견이 2명, 네. 2명은 기권을 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14명 중에 10명이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불기소 의견이 많았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했던 수사 지휘권은 옛날과 달리 뭐 기소해라 이게 아니라 한번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그 의견을 제대로 좀 청취하라 라고 네. 나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부분이 열려져 있었어요. 이만큼 그렇죠. 열려져 있어서 그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불기소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 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소하라고 재차 이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나올지, 저희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오면서까지도 그걸 계속 지켜봤는데요.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말했던 입장문을 좀 살펴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마지막 요지 부분에 4페이지 정도의 검찰 직접 수사 문제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제가 지금 방금 받은 거라서 잠깐 이제 그 휴대폰을 보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해 위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의 유무죄가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수사의 위법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말을 한 것이고, 그 수사 위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했는데 과연 하루 만에 있었던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특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2시 정도에 사실 이게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17분 정도 있다가 특정 언론에서 이게 단독으로 굉장히 안에 있는 내용이 상세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야, 이 부분이 분명히 의견이 내부적 예규에서 이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있는 하나가 대검 부장회의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있던 내용들이 저렇게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분명히 저는 국민의 알 권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공보 절차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와야지, 그게 그런 절차 없이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사실 제가 만약에 오늘 방송하면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공보 자료가 아니라, 뭐 만약에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장관하고 저하고 되게 이렇게 친해서 야, 송 박사 이건 이런 내용이야. 어디 가서 먼저 말을 해. 라고 해서 제가 특정 언론에 단독으로 하면 그건 그게 부적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보 형식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적하면서 결국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거기에서는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뉘앙스였어요. 지금 저 입장은 기소하라는 입장은 아니고 받아들이는 입장이었고, 결국 그 내용에서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뭐라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내렸는가 하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 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편의 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의 소환 조사 정황, 이 사건의 민원 접수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그리고 대검 부장회의의 내용 언론 누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에 대해서 법무부와 대검의 엄정한 감찰, 합동감찰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나와서요. 일단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증언자들에 대한 모해 목적 위정 교사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22일 자정이죠. 오늘 24시에 이제 끝나는데 기소는 안 하는, 불기소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가당은 잡혀가는 것이고, 결국 그 과정에서 있던 불법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합동감찰로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합동감찰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라는 입장과 함께 일단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지금 방금 막 발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한명숙 재판의 모해 위증 의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워낙 복잡한 사건이다 그렇죠. 보니까 사건은 2010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대선에서 이제 그 당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신 경영에 있는 고 한만호 씨로부터 한 3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이제 검찰에 나와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검찰에서 진술을 하는가 하면 내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일정 부분 검언을 전했다. 네. 이게 피신 조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나와 있는데 그 피신 조서가 이제 법정에 딱 현출되니까 한만호 씨가 그 공판정에서 말을 뒤집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내가 그 한명숙 전 총리에게 검언을 불법 정치 자금을 줬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내가 이 법정에서는 그거 준 적 없다. 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작성 피신 조서의 내용과 공판정에서 있는 한만호 씨의 진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판사 같으면 답답할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검찰 작성 피신 조서도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형식적 성립의 진정, 실질적 성립의 진정, 그것이 존재하면 공판적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증거 법칙이 있으니까 예외로. 그러니까 그 피신 조서에서 돈을 줬다는 것도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고 공판정에서 직접 판사 앞에서 이야기했는 그것도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고 네. 이 증거 능력 중에 어떤 증거를 더 취합을 해서 판단할 것이냐는 자유심정, 그렇죠. 판사의 이제 전적인 재량인데 검찰에서 이제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이제 덧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 돈을 줬다는 진술뿐만 아니라 그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한만호 씨가 그 동료들에게 돈을 줬는 사실이 있다라고 그 안에서 재소자끼리 말을 하면 조금 더 이게 신뢰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이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 씨, 김 씨, 한 씨 이 세 사람이 나오고 한 씨라는 사람은 정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김 씨와 최 씨라는 사람만 정은을 하게 되는데 뭐 이거 혹시 다른 데서 보면 이거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재소자로서 같은 방에 있는 재소자 동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검찰청에 이렇게 출정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출정을 하면 그 검찰실에 각각 죄명이 다를 거 아니에요. A 검사, B 검사, C 검사실에 가기 전에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그걸 구치감이라 그러는데 그 구치감에서 같이 왔는 거예요. 그리고 구치감 안에서 이제 한만호 씨하고 그 세 명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구치감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 뭐 같은 감방 혹은 같은 재소사실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그 한만호 씨가 내가 한명숙 그 전 총리에게 돈을 전했다라는 들었던 사람들이 진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나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 진술이 번복되고 번복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서 결국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건이 끝났는 줄 알았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 2020년 4월에 최 씨라는 사람이 이제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정을 내요. 내가 그때 말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할게. 이거 검찰이 나에게 위정교사 했는 거야. 라고 진정이 이제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거 뭐야? 라고 보고 그 다음에 특정 언론 뭐 MBC 뉴스타파의 한 씨라는 사람이 또 이제 언론 제보를 합니다. 맞아, 이거 위정교사가 있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분명히 한 씨가 한만호 씨가 했는 이야기에서 정언했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검찰이 위정교사를 했다면 검찰이 진짜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일이 일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또 진술했던 다른 사람, 김모 씨라는 사람이 KBS에 나와서 나 위정교사 한 적 없다.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같은 구치감 동료끼리 그 김 씨와 한 씨는 위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인 김 씨는 위정교사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사건이 이제 블랙홀로 빠지는 그렇죠. 거예요. 다시 한번. 그게 2020년 4월, 6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이래서 이제 서울중앙인권감찰관실과 이제 지금 9월에 우리 임원정 감찰 정책연구관이 이제 사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근데 중앙에서는 이제 무혐의가 나고 그다음에 임원정 정책감찰관은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기소 의견을 내고 그래서 기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대검에 있는 원래 주임 검사는 감찰 3과예요. 원래 감찰 1과, 2과, 3과가 있는데 1과는 평검사, 2과는 그냥 사무관리, 그냥 직원, 3과는 부장 이상인데 부장으로 이제 담당했던 감찰 3과장이 뭐 지금 정도의 진술로는 도저히 이거 기소할 수 없다. 증거 불충분 이래가지고 불기소 의견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 아니다. 분명히 내부에 좀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 된 게 있다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검에 있는 지금 검찰총장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대검차장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좋다 수사지휘권 받아줄게 라고 하면서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그 부장회의에서 이제 거의 만 12시간 이상 갑론을박을 통해서 그렇죠. 결론이 나왔는 거예요. 다시금 14명 중에 10명이 이건 불기소해야 된다. 증거 불충분 이렇게 나와서 21일 일요일 날 법무부에 보고가 됐고 오늘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은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바람잘 날이 없는 이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한명숙 전 총리를 둘러싼 이 모해 위증 의혹 재심의가 열렸었는데 주요 쟁점이 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아까 제가 좀 길게 말했지만 그 정은 그냥 그 당시에 재판에 나왔던 사람들의 진술이 과연 맞느냐 틀리느냐 쉽게 그렇죠. 말해서 그 진술이 제대로 듣고 있는 진술이면 문제없는데 그 진술을 검찰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씨 진술과 김 씨 진술을 나와서 원래는 그런 이야기가 안 했는데 한만호 씨가 돈을 전했다는 사실이 없는데 최 씨도 부르고 김 씨도 불러서 회유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좀 그렇게 불러서 얘기해라 좀 이렇게 라고. 이야기 좀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라고 했다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이 정말 맞냐? 즉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 자금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모해 그러니까 그걸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그 정언들의 정언을 잘못 만들어서 위조를 해서 그것을 정언하게끔 했는가 아니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쟁점이 되면 이 첫 번째 쟁점에 따라서 공소시효 만료 여부가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에요. 저도 맞습니다. 판례를 막 별것이 많은 판례를 보지 않았겠어요? 이 판례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74년 판례, 뭐 2000년 판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부장들, 특히 영장 전담에 있는 부장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했던데 여기는 아직 학설 대립이 있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걸 기소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 즉 첫 번째 그러한 정언이 모해 목적 위정 교사가 있었는지 두 번째 그게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그러면 공소시효가 완성 안 됐다면 기소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쟁점이 됐습니다. 참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참 사람들의 진술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신빙성을 따지는 것 역시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잡음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전국 고검장 그리고 대검 부장들이 지난 19일 11시간 이 30분에 걸쳐서 마라톤 회의를 벌입니다. 그 끝에 기존의 대검 판단대로 이거는 재소자 김모 씨를 불기소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있었고 그리고 여권의 공세에도 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국에는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이것도 참 이게 6,000페이지가 넘거든요. 맞습니다. 기록 500페이지짜리 600페이지짜리 보시는 거 이제 골목 끼고 이렇게 하루 왼종일 해도 그게 남 일이잖아요.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록 보는 게 만만치 않은데 6,000페이지에 관련된 거를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제 인터넷 그거 SNS 제가 SNS라는 SNS까지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15일인데 그게 이제 17일 날 이제 수사 지휘가 나오니까 과연 그게 타당하냐라는 점도 이제 문제가 되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대검에 있는 부장회의에서 하루 만에 6,600페이지를 다 보는 것도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일 때문에 사실 지금 결론이 나와도 그 결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존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참석했는 14명이 뭘 받는가 하면 과연 이 정언, 쉽게 말해서 최 씨와 김 씨의 정언을 우리가 기소한다면 그 기소가 과연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즉 공소 유지가 가능할 거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는 최 씨는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진정을 냈어요.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진정을 냈는데 서울중앙인권감독관실에 갔을 때는 말을 번복합니다. 위정 사실이 없어요. 강요한 사실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김 씨라는 사람. 김 씨라는 사람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위정의 교사가 없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무혐의가 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증언은 지금 대검에서 조사받은 한 씨의 진술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두 사람은 두 사람은 진술이 그 위증의 어떤 사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위증의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과연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겠느냐라는 걸 아마 굉장히 열어놓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뭐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피고인의 진술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피고인의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다면 지금 이 사건은 자기도 위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즉 모해 목적 위증 교사를 했는 그 검사들이 있다면 그 검사의 정범은 위증을 했는 친구잖아요. 그러면 얘가 범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얘는 책임 없는 애가 아니라 교사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의 어떤 고의가 없는 사람에게 절도를 시키면 절도 교사범도 처벌받지만 물건을 훔친 그 사람도 처벌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김 씨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 김 씨의 진술이 일관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최 씨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김 씨는 처음부터 내가 위증교사가 없다 이렇게 진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위증교사가 없다는 사실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정에 가서. 나는 위증교사가 있었다라고 뒤집어야 되는데 그러면 판사된 입장에서는 아니 너는 지금 서울중앙인권감독관실에서도 아니 위증교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친구가 왜 지금 공판정에 나오면 지금 와서 위증교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어떤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판사에게 위증교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판결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거 입증이 않죠. 쉽지가 않죠. 그렇죠. 아니 처음부터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없다고 했는 사람의 말을 뒤집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검에 있는 고등검찰청에 있는 검사장과 그다음에 일부 대검 형사 부장들, 그러니까 대검에 있는 부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래서 원래 대검에 있는 부장들 전원이 기소 의견이 나왔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2명만 찬성을 했다라고 보면 그냥 미루어 짐작할게요. 이건 확실한 게 아니니까 한동수 감찰부장과 원래 대검 차장 지금 권한대행은 투표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빠지는 왜냐하면 이해 상반이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 다 투표를 했다고 보면 적어도 한동수 감찰부장은 처음부터 이 사건은 기소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말을 했으니 한동수 감찰부장 한 명과 그 다음에 대검 형사부장 대검에 있는 부장 중에 한 명 정도만 찬성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사실 기권 아니면 불기소 의견에 더 그렇죠. 이제 치우쳐졌다. 숫자로는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안에서 들여다보는 여러 명들의 판단은 이 사건이 기소를 해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0명이 불기소 의견, 그 2명은 이거 갖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아마 기권, 그리고 나머지 2명만 기소 의견으로 나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전국의 고검장, 대검 부장들도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다수는 불기소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내린 것이고요. 법조계 안팎에서 사실 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모해 위증이 있었는지 여부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하지만 이게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한 전 총리의 이제 재심으로까지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일단은 재심이 어려운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뭐 재심 국민들께서 일반 재판도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법률 방송이니까 제가 다른데 패널로 갔을 때는 이런 이야기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채널 확 돌아가거든요. 재심 그러니까 재심 개시, 재심 뭐 재심 본안, 뭐 재심의 신교성과 명백성 이런 거 얘기하면 이렇게 가는데. 재심이라는 건 원래 앞에 있는 이 재판이 있으면 이 재판의 기판력, 이 재판의 유죄를 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재판의 유죄를 깨려면 내가 억울하다고 재심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재심에는 형사정법 420조에 7가지의 엄격한 요건이 있어요. 그중에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는 수사에 담당했던 그 검사들이 자기가 어떤 위정을 교사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담당한 검사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즉 그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나 검사의 위법이 확정되면 위법의 사실이 재판으로 확실하게 되면 즉 그게 확정되면 그때는 재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420조 7호인데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김 씨라는 사람이 결국 위정죄로 확정 판결 받고 그렇죠. 그 위정 확정 판결에 의해서 그 관련된 검사들이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때 재심을 개시할 수 있는 이게 그렇죠. 위정 판결이 났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잘못됐는 게 재판에서 확정됐으니까 요 사건을 근거로 재심 재판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 재심을 할지 말지를 개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개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재심 본안 정말 그거를 열어놓고 판단하는데 재심의 본안에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이 기판력이 깨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공소시효의 문제. 그럼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면 더 이상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공소권 뭐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해야 되니까 이게 재심이 개시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유죄 판결을 받는 게 공소시효라는 게 하나가 통과되어야 되고 네. 공소시효가 통과됐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 사람들에 대한 가담했는 수사관들의 유죄 판결이 있어야 되고 네. 그 유죄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재심이 결정되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모든 재심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 모해 위정 사실에 우리가 재심을 걸기 위해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 관행이 잘못됐는 부분을 우리가 시정하기 위해서 좀 들여다보는 거다라고 해서 자꾸 이제 정치권에서 프레임을 세우잖아요. 이게 뭐 한명숙 구하기라는 프레임을 세우는데 법무부 장관은 그건 아니다. 이게 플레인 뷰라 그래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시정하자는 것이지 한 어떤 정치인을 구하기 위한 법무부 전체가 움직이는 법무부 장관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일단은 당초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사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을 할 때 대검 부장회를 이제 지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공정성을 이유로 고검장까지 참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뭐 대검 부장과 고검장까지 이제 이렇게 뭔가 범위가 넓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이 조남관 직무대행의 묘수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사실 이게 옛날에 이 예규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사실 뭐 그러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체 운영에 관한 예규 이렇게 굉장히 긴 말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 혹시 기억나셔요? 그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이런 부장회의를 했다. 부장회의 결과에 따라서 뭐 채널 A 뭐 그다음에 네, 지금 네. H 뭐 검사장 그것 때문에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는 뭐 부장회의 왜 하냐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뭐 뒤에 있는 저는 정말 대한민국 2020년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검찰에 관심이 많았던 그렇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예규를 국민들이 왜 알아야 하며 그다음에 수사심의에 있는 과정이 왜 그렇게 알려져야 하고 아니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 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거쳐서 어떻게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거든요. 국민들의 삶은 코로나19로 오늘 하루도 팍팍한데 이거 사실 구름 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법조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적법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열어보는 거고 그래서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검 부장회의라는 게 그 협의체 관련된 예규 5조의 2항에 보면 원래 대검 부장회의는 대검 부장들만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대검 부장에 이제 대검 원래 검찰총장이 들어가고 검찰총장이 없으면 대검 차장이 하는데 대검 부장들이 들어가요. 대검 부장들은 다 검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서울중앙지검 부장하고는 달라요. 서울중앙지검 부장은 그냥 검사. 그렇죠. 대검에 있는 부장은 검사장.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데 그 부장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검찰총장은 여기에 고등검찰청 검사장 혹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혹은 대검찰청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그 대검 부장회의에 기존에 있는 부장을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묘수가 아니라 사실 뭐 법무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주셨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경상도 특정 지역에 이제 그 출장을 가시면서 그 지역 시찰하시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법령에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고등검찰청이 옛날엔 5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수원이 하나 더 만들어졌으니까 6명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들어가서 집단지성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명에 있는 판사를 단독 판사, 3명에 있는 판사를 합의부 판사
단독은 쉬운 사건, 합의는 어려운 사건. 왜 어려운 사건을 합의로 가는가 하면 3명의 의사가 1명의 의사보다는 집단지성을 나타내고 훨씬 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3명으로 가는데 여기에 이제 고등검찰청 검사장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지위 그러면 보통 20년에서 25년 이상 했던 그 검사들의 의견을 좀 듣는 방향으로 만들었고 사실 뭐 이것도 정치적 어떤 시각에 딱 편향돼서 이렇게 꼽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법령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부장들은 다 친정부 인사다. 그러니까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직무 배제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 결국 친정부에 있는 그 대검 부장에 지금 윤석열의 반기를 든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엮는 것은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정치권 이야기고 네. 그냥 우리 법령상으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가끔 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그게 가능하냐. 이게 수사에 대한 지휘지 어떻게 뭐 특정 회의를 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누가 질문하시던데 아니에요. 그 검찰청법 8조에 보면 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 그 사무의 최고 책임자니까 수사를 해서 기소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고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런 걸 살펴봐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묘수다 묘수가 아니다 뭐 악수다 뭐 패착이다 이런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 하셨는 거고 네. 대검 그 검찰총장 직무 대행은 또 그 법령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해서 그 사건을 열어서 판단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무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받아들이시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 분명히 이 대검회의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네. 불러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부분 또 합동감찰을 이제 지휘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나타난 불법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뭐 그 기록이 6,600쪽에 달한다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감찰 기록을 다 이제 확인을 하고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하니 박 장관의 입장은 사실 좀 머쓱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좀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앞서서 저희가 발표한 입장까지도 사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일단은 수사 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거는 여론에서는 뭐 무리하게 행사했다는 여론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그냥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장관께서도 아마 출근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냥 덮여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런 어떤 불법 그러니까 그 당시 10년 전의 관행을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좀 어색할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검찰에서도 그 부분 많이 시정됐습니다. 뭐 진짜 흔히 말해 재소자들을 무조건 데리고 와가지고 감언이설을 만들어가지고 재소자의 편의를 조금 더 제공하면서 그런 어떤 그 유리한 정언을 만들어내는 건 분명히 지향되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도 일부 관행적으로 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정치적 프레임으로 세우면 한명숙 총리 구하기가 되지만 이게 법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부분 지적 안 하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 이건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기 때문에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도 정치적 프레임인 것 같고 그다음 머쓱해진다는 것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치 패널들이 하는 소리인데 네. 그냥 법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아니면 아닌 것이고 맞으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입지가 좁아지고 뭐 그게 대해서 여당에서는 뭐 야당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 사퇴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야말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불법이 있고 분명히 위법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시정하기 위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정말 추상같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옛날에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선후배 사이. 지금 양 변호사님은 저하고 친한 사이. 양 변호사님이 법무부 장관, 제가 검찰총장 되면 아이 박사님 왜 이러세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넘어간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추상같이 수사 지휘를 하는 게 맞죠. 옛날에는 그것이 그냥 지휘권이라는 문제로 드러나지 않고 내부의 의사조율로 끝났는데 그 의사조율이 만약에 불법을 더 강화하는 의사조율이라면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소간의 진통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밝혀짐으로써 검찰의 수사와 조사는 조금 더 투명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한편에서는 수사 지휘권이라는 게 그렇게 남발되는 경우는 좀 지양해야 된다. 또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변정법 합일적으로 분명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진통이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진통들이 조금 더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 대검 부장회에서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 법무부 장관의 입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데일리 탑 이슈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